22일 설령수 TV 방송입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의 거듭 감사드리고 또 방송을 듣고 여러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더욱 드립니다. 오늘은 선거를 하도록 제도를 제공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서 선거라는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지 못하죠. 이 후보자를 지정해 놨다든지 또는 선거 기간에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찍었을 때는 감시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사회주의 체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정치적으로 성장한 나라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산업민주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이미 성장을 지속해서 오늘 선진국에 진입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치민주화가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 고통의 시대를 겪었지만 87년 6.29 선언이라는 민주화 선언 이후에 대통령을 직접 우리가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문민시대가 왔고 그 문민시대로부터 영역을 거치면서 지금 오늘에 온 겁니다. 불행히 지난 12월 3일 우리 수준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남은 자녀 임기를 채워야 하는 대통령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고 새로 지금 헌법에 의하면 5년 임기를 전제로 하는 선거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또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위 그 자유로운 선거 문화가 형성됐어요.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권한입니다. 특별한 권한이죠. 48년 5월 10일 재헌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건국 이념을 구체화하는 헌법을 국민 앞에 선포하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해 왔어요. 근데 권력은 어떻게 견제되는가? 권력은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던 삼권분립이라는 겁니다. 삼권분립.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오늘 한국 정치에서 이 기본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삼권은 말할 것도 없이 입법, 사법, 행정이죠. 입법에는 국회의원장이 있고 사법에는 대법원장이 있고 그리고 행정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죠. 근데 그 법이 대통령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는 소위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견제가 되는 거죠. 사법은 법에 의해 통치를 하고 법에 의해 재판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어느 쪽 기울이지 않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흔히 입법 독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다수라는 걸 밀어붙여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법을 통과시켜놔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후보자의 죄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대통령은 내란, 폭동 외에는 어떤 법률에도 저쪽 살 수 없고 재판할 수 없다. 그런 법안, 원천 무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요. 일종의 자기 편의주의적 법적 해석이죠. 허위사실이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법이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죠. 자기가 협박을 느꼈다면 상대방이 협박을 안 했어도 협박이 되는 거고, 안 느꼈다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적 해석을 하는 회개한 법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요. 사법부 위기예요. 그럼 만약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행정부까지 넘어가면 이 나라의 장래는 매우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좌절의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에서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 바로 옆에 석유 부국, 아주 황금 시대를 부과했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지금 차베스, 마두로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에요. 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졌죠. 인플레가 심해서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원이 많고 60년, 70년대를 부과했던 남미의 저 끝들이 아르헨티나. 얼마나 화려한 나라였습니까? 10대 강국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처절하게 먹을 식량이 없어 아주머니들이 냄비를 두들겨 패면서 길거리를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선거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레인가요? 그분은 전기톱을 가지고 다녔어요. 유세장에. 왜? 모든 걸 잘라내버려야 되겠다고.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부패를 잘라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힘들 겁니다. 다 포퓰리즘이에요.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일종의 반사회주의적인 일종의 체제 전환이에요. 지금 우리는 헌법 개정을 앞에 놓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고수냐,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냐,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 입단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권력이 독점돼서는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오늘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민주화 과정에서 또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그것이 궤변의 논리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동될 수 있다는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즘, 나치당의 총통이 된 히틀러에 의해서 저지러진 전쟁 모험주의, 아리안족, 우수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600만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비참한 정치적 현실을 우리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독일 히틀러는 1933년에 힌덴부르크라고는 독일 대통령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총리 자리에 머물던 그가 총통 자리를 차고 올라옵니다. 나치도 처음에는 일정한 정당에서 극소수파였지만
37년 선거에서는 사수 의석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장악한 나치당은 게벨스라고는 선전 장관을 통해서 조작된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을 공중에 둥둥 뜨도록 선동해요. 히틀러의 연설, 군중 연설이죠. 계속 히틀러를 외치게 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그때 사회주의로 증오 대상이 됐던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걸 위험에 빠질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직 독일 제2기. 총통된 히틀러가 통치 기간은 12년이에요. 33년부터 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할 때까지. 2차 대전의 종언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독재체제든 전체주의 체제든 민주적 절차, 다수결이었다. 이게 국민이 지지 속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한 판단입니까? 한국은 분단국입니다. 그래서 갈등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념 갈등. 쉽게 말하면 체제 갈등이죠.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 가치는 종교 자유가 있냐 없냐예요. 북한에 교회, 성당, 절 형식적으로는 있어요. 그 헌법에도 있어요. 종교 건물이나 사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나 진정한 종교 자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규정해버리잖아요. 물질은 사용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존엄성을 붙일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인권이라는 말을 논할 수가 없다, 이게 물질에서는. 사용가치만 있어, 도구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김정일이 광명성이고 김정은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주제자고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 외의 것을 신앙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소위 사람 중심주의라는 거. 그럴듯하죠. 위험한 도구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한 어떤 정치 주자를 뽑는 선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체제를 지향할 것이냐, 이거 걱정해야 돼요. 어떤 리더십에서 통치가 되는가. 다 절차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주주의하면 떠오르는 게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소수 의견도 종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여야 할 정치적 풍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이런 위험한 발상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간에는 공약이 어떻고 그간에는 미래가 어떻고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정치적 포퓰리즘도 중요하지만 소위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적 가면을 벗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선택에서 단순한 어떤 응징이나 부복이라는 말로서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당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후손에 어떤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겨서 온전한 진로를 모색하는 리더를 뽑게 되면 JP 모건 연구소가 발표했듯이
미래 세계는 한국 시대가 될 수 있어요. 2080년 선진국으로 남아질 나라는 미국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JP모건 회사가 발표한 연구 발표예요. 이미 문명학자들도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양의 물질문명을 결합해가지고 인간의 바른 가치와 풍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민주정치고, 그 민주정치를 제대로 실천하는 동양적 가치가 그 물질 속에 자리 잡아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창출되는 이런 체제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기본적인 삼권 분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국민은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제발 위장된 미래 청사진에 속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의 시대를 정말로 위급한 시대라고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